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은주입니다. 달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추석. 이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가을에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별별 이야기와 함께 추석 밤하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우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확인해 보시죠. 지난 28일 미 항공우주국의 스피츠 우주망원경이 지구의 탄생 과정과 매우 비슷한 젊은 별의 먼지구름 방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 현상은 비교적 규모가 큰 행성 간의 충돌에 의해 발생하며 이런 종류의 충돌을 통해 지구와 같은 새로운 행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행성 간 충돌로 생긴 먼지구름은 이전에도 포착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행성계 충돌 이전 이후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한 건 처음입니다. 이는 우리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이 생성되는 격렬한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 가스와 먼지가 모인 성운이 수축하고 그 성운 속 먼지들이 뭉쳐서 작은 돌덩어리가 됐습니다. 그것들이 충돌해서 커지면서 오늘날 지구와 같은 행성이 됐는데요.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행성의 충돌 모습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행성의 충돌 장면은 볼 수가 없고 그 충돌했을 걸로 예상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먼지 구름들을 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구와 같은 작은 행성도 작은데 그거보다 더 작은 소행성들이 충돌하면서 먼지를 분출하는 거기 때문에 행성 자체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46억 년 전에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 태양으로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물질들이 바깥으로 밀려 나옵니다. 보통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죠. 땡기는 힘이 있으면 밀리는 힘도 있거든요. 그 밀리면서 무거운 것들은 가까운 데 밀리고 가벼운 것들은 멀리 밀려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서는 수성, 금성, 지구와 화성 같은 암석형 행성들이 됐고 가벼운 것들은 멀리 밀려서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이런 그 가스형 행성들이 됐는데요. 처음부터 지구나 금성 같은 큰 이런 암석 행성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암석 덩어리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깨지고 거기서 먼지 같은 것이 피어나면서 또 다시 흩어져서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은 안 보이잖아요. 이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외선 망원경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스피처라고 하는 우주 적외선 망원경이 있습니다. 2003년에 발사돼가지고 아직까지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이 망원경인데요. 이 과학자들이 지구로부터 한 1200광년 떨어져 있는 1200광년이면 얼마나 먼 건가요?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를 1광년이라고 하잖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 약 9조 킬로미터쯤 됩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걸 갖다 1200년 동안 가는 12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젊은 별 주변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젊은 별 주변에서 원래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 과학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지구는 어떻게 포착하나요? 젊은 별이고 젊은 별 주위에 가스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2012년 봄부터 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태양이 가리면서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태양이 이제 가린 걸 피하고 나가지고 2012년 하반기부터 다시 관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먼지 구름들이 피어나고 있는 거죠.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먼지 구름을 본 적은 있는데 전후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연구하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와 같은 이런 암석 행성들이 처음부터 큰 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소행성들이 부딪히면서 충돌해서 부서지고 다시 모여서 되고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우리 이론인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1200광년 떨어져 있는 젊은 별 주변에서 먼지 구름이 이제 분출되는 걸 보면서 이제 확인했다. 그런 뉴스거든요. 그렇군요. 1200광년이나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소행성들이 충돌을 했는데 과연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지구 탄생의 신비와 그 비밀이 밝혀질 수 있을지 또 기대됩니다. 화성의 내부와 수십억 년 전 초기 화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탐사하는 미 항공우주국의 차기 화성 착륙선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착륙선은 진동조사와 열수송을 이용한 화성 내부 탐사라는 의미의 인사이트 미션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내년 12월 이후에 발사돼 6달 반 동안 비행을 계속한 뒤 2016년 9월 화성 남부 엘리시움 지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인사이트는 진동과 측지, 기온 등의 중요한 데이터를 측정해 화성의 핵과 지각, 멘틀 등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에 대한 인류의 탐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화성 표면에는 탐사 로봇들이 화성 주위 궤도에는 탐사 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나사는 또 다른 차기 화성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탐사선일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도 화성에서 표면에 탐사 활동을 하고 있는 로봇도 있고, 네. 그다음에 화성 주변을 돌면서 위성으로서 화성을 촬영하고 있는 그런 궤도선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물론 작년에는 이제 메이븐이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을 또 이제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나사에서 준비하는 것은 화성 표면에 내려앉아가지고 표면을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착륙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왔던 큐리오시티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오퍼튜니티 이런 것들은 아직도 화성에서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씩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이거 말고 예전에 2008년에 갔던 피닉스 같은 거 이런 건 내려서 그 자리에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나사에서 화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이제는 그 내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동안에 이제 수십 년 동안에 바이킹서부터 해가지고 표면은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물도 있는 것도 확인도 했고. 네. 근데 화성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키드 마틴사에서 나사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 인사이트라는 그런 이 탐사선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인사이트, 화성 내부를 좀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진동을 발생하는 장치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네. 화성에서 내려가지고 탐사선이 내려가지고 한 3m 이상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서 진동을 발생시켜가지고 이 진동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러면 진동이 전파되는 걸 보면 내부의 구조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를 조사해가지고 내부 구조를 아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내부의 열들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래서 화성 내부의 구조라든가 그 내부의 열들이 어떻게 온도라든가 열들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자 이거죠. 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화성에 2030년대에 인간들이 가기 위해서 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큐리오시티처럼 움직이는 거고 이건 이제 화성 착륙선입니다, 사실은. 네. 착륙선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구멍을 파든가 사이트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거의 그러니까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개발 끝났고 이제 조립하고 시험 발사만 하면 되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다 개발이 끝났다고 이제 발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조립을 하고 시험을 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서부터 후년 초까지 발사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6개월 후에 가가지고 약 한 우리 지구 시간은 2년 정도. 화성 시간은 1년이죠. 네. 화성의 1년이 지구가 2년쯤 되니까. 그래서 2년 정도 머물면서 화성 내부의 구조라든가 열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지구로 그 자료를 보내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피닉스라는 것이 2008년에 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몇 달 활동을 못했어요. 예.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번엔 장비를 좀 보강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면 충분하게 화성 내부의 구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2008년에 또 피닉스와 비슷한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네. 피닉스는 북반구 쪽에 이제 착륙을 했는데 이번엔 남쪽에 착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화성 정찰 위성이 돌면서 후보지를 계속 조사를 물색하고 했는데 있군요. 그래서 20군데 이상 중에서 4군데로 압축을 했다 그래요. 네. 4군데 중에서 이제 최종 후보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물론 또 바뀌지도 모르겠지만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4곳의 후보지, 화성의 남쪽에 있는 4군데의 후보지 중에 한 군데 내년 말이나 아니면 후년에 이것이 착륙을 하게 되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2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화성의 내부 구조를 보다 정확히 조사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 표면에 대한 그런 조사들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과연 그 내부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앞으로 화성 탐사선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던 무인 우주화물선 시그너스가 대기권에서 연소하면서 임무를 마무리했는데요. 그 장면이 포착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처럼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정체는
이틀 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분리된 무인 우주 화물선 시그너스입니다. 잠시 후 시그너스는 긴 꼬리를 끌며 질주하고요. 그리곤 짧은 순간 여러 조각으로 분해되면서 불타 사라집니다. 시그너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과거에는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 물건을 나르려면 우주왕복선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주왕복선이 이제 퇴역한 다음에 나사에서는 직접 우주왕복선을 없으니까 물자를 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 있는 2개의 민간 택배 우주 택배 회사들을 이용합니다. 우주 택배 회사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 오비탈 사이언스라는 회사하고 스페이스X라는 2개의 회사가 이제 무인 화물 우주선을 갖다 이제 날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다 이제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비라든가 또 식량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사람이 올라갈 때는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이용하지만 그 물자를 공급할 때는 미국의 우주 택배 회사 2군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주 택배 회사라니까 말이 참 재밌네요. 네, 그 중에 이제 이 오비털 사이언스사가 이제 운영하는 그 무인 택배 그 우주선이 바로 이 시그너스라는 거예요. 시그너스호가 한 달 동안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1.6톤 정도의 물자를 거기다 이제 전달하고 한 달 정도 머물렀다가 이제 나오는데 이 무인 화물선들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계속 머물 수도 없잖아요. 그 재활용이 안 되면 뭐 이제 한번 가면 끝인 건가요? 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갔다가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계속 머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네. 결국은 띄어서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내려보내는데 지구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태워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떨어져가지고 한 이틀 정도 궤도를 순항하면서 적당한 타이밍을 보다가 이제 자체 점화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대기권 속으로 진입하면서 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장면은 이 시그너스가 대기권 속으로 들어오면서 한 30분 동안 다 연소되는 모습이에요. 장렬하게 산화하는 거죠. 우주 그러네요. 택배 이 화물선은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서 물건을 전달해주고 장렬하게 불태워지네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아주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근데 30분 정도 쫙 타니까 네. 제대로만 알고 보면은 또 굉장히 멋있을 수도 있죠. 그러게요. 만약에 지구에서 그 장면을 직접 봤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별똥별이 떨어진 걸로. 이제 위치가 좋은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다를 향해서 떨어지게 하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피탈 사이언스사도 그렇고, 스페이스 X사도 그렇고, 이 무인 우주 화물선, 택배에 이용되는 이 화물선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재활용이 되지만이 비용도 저렴해지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물자도 절약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타서 없어지겠지만 네. 아마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 지나면 우주 택배는 그냥 왕복으로 네. 재활용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상에서 택배 보내는 것처럼 우주 택배도 그렇게 자유로워질 날이 머지않아 또 올 거라는 예, 근데 예감도 드네요. 굉장히 비쌉니다. 네. 10번 하는데 10억 불, 1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나사하고 이 회사하고 계약한 게 우주 택배 10번에 10억 불, 1조 원입니다. 와, 이제 그래도 재활용이 좀 되는 기술이 개발되면 네네네.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하고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네네.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또 추석인데 보름달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네. 가장 둥근 보름달 네. 언제 볼 수 있나요? 네, 뭐 추석이 껴있으니까 추석은 음력 8월 15일. 네. 음력 8월에 가장 큰 둥근 달이 뜨는 날이 이제 8월 15일 추석이죠. 네. 그래서 이 달이 사실은 15일 달이 가장 둥근 건 아니거든요. 음력 15일의 기준은 뭐냐면 이 사기라고 해서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된 그 날을 음력 1일로 정하고 네. 그때부터 양력 날짜를 15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사기 몇 시에 되느냐에 따라서 16일이 더 둥글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번 추석은 어떤가요?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둥그러지는 시간은 9월 8일 날 밤.
9월 9일 날 새벽이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거의 못 느낄 거예요, 사실은. 망이 되는 시간은 9월 9일 오전 10시 한 반쯤 되는 시간인데요. 네. 그때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9월 9일보다는 9월 8일 달이 좀 더 둥글 거고요. 네. 달이 뜨거나질 때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뜨거나질 때는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착시 때문에 그러는데요. 오. 착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기의 굴절 때문이니 뭐냐면 지상에 있는 건물과 비교돼서 달이 커 보인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요? 그게 아니라 착시 현상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철길을 그릴 때 철길 쭉 그려놓고 나면 멀리 있는 철길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그려놓으면 가까이 있는 철길에 그려놓은 것보다 커 보이죠. 그렇죠. 미술 시간에 배웠죠. 네. 이걸 폰조 착시라고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의식적으로는 하늘이 방구로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하늘은 접시 모양의 하늘입니다. 머리 위가 지평선보다 가까워요. 그래서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갈 때는 가까워 보이는데 네. 저 멀리 지평선 쪽에 새가 있을 때는 아득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하늘은 접시 모양이기 때문에 이 가까운 곳에 머리 위에 있는 해나 지평선 근처에 있는 해나 크기는 같지만 실제로 멀다라고 느끼는 지평선 쪽에 있는 해가 더 멀어져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폰조 착시인데요. 사실 수천 년 동안 의문시했던 거예요. 네.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한번 알려드리면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착시라는 거. 그러면 이번 추석 때 달 뜰 때 달을 향해서 뒤돌아 쓰세요. 네. 뒤돌아 쓰셔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가랑이 사이로 한번 달을 보세요. 그럼 작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뒤돌아서 가랑이 사이로 해를 보면 머리 위에 해나 달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평선 근처에 있는 해나 달이 크게 보일 때 뒤돌아서 가지고 가랑이 사이로 고개를 들여서 보면 작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신기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물론 아주 고집센 사람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실험해 보니까 한 80% 이상의 분들은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시 현상. 하지만 가장 크게 보일 때는 역시 뜨거나질 때니까 네. 추석날 날씨 맑으시면 저녁 때 한 7시 넘어서 달을 보시면서 소원 비시기 바라고요. 네. 달은 점점 둥그러집니다. 둥근 달 보고 싶으시면 밤새셔야 돼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둥그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추석에 보름달 보고 소원 비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추석에 또 날씨도 좋아서 전국에서 보름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전해드린 시간에 여러분도 꼭 한번 아름다운 보름달 보면서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이번 추석 보름달은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달이라고 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당일 오후 6시 8분에 떴다가 다음 날 오전 6시 3분에 질 것으로 예측되니까요. 오랜만에 보인 가족들과 함께 보름달 아래 모여서 두런두런 못했던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